구독, 좋아요. 강대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규입니다. 예.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가계 부채 관리 방안 이런 것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부동산 대출 규제 이제 주택담보대출 받으려면 한도가 6억까지밖에 안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그 발표를 했을 때 대통령실 강의정 대변인이 이거 대통령실 발표가 아니다. 우리 지금 대책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됐었어요. 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대통령실 대변인 측에서 한 것입니다. 따로 국밥이라는 얘기도 있고 유체 이탈 확법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금융위원회가 발표를 하기 전에 대통령실에 당연히 보고를 했겠죠. 발표 시기도 조율을 하고 발표했을 때 파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을 텐데 지금 대통령실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국방부든 혹은 문화 혹은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안보 이런 모든 분야에서 정부 부처가 각각 부처가 발표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될 수가 있거든요. 대통령실에서 모르쇠를 하던가 손바닥 뒤집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 하면 결국은 이런 거예요. 이미 음식이 나가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간을 봤습니다. 다 같이 간을 보고 그 음식점에서 음식이 나갔는데 막상 음식점 사장이 하는 말이 이거 내가 만든 요리가 아닌데 요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발뺌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치 다른 나라 얘기처럼 옆집 얘기처럼 요렇게 나오는 거는 대통령실이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것이고 이게 지금 여기서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실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지금 이제 6억 제한을 이제 6억으로 제한을 해서 당장 이제 이것에 영향을 받는 해당 아파트가 서울 지역 아파트를 보면 한 74% 가량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고 지금 알려졌는데 이 피해 실질적 피해자가 그럼 누구가 되나요? 예, 실질적 피해자는 지금 계약을 미리 해놓은 사람들이에요. 계약금을 넣어놨는데 계약금이나 가계약금을 넣어놓고 나머지 중도금하고 잔금을 대출을 받아서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대출을 저렇게 상한을 정해놓으니까 중도금 잔금을 마련 못하잖아요. 그럼 계약금을 날리게 됩니다. 계약금 1억 넣고 5천만 원 넣고 8천만 원 넣고 2억 넣고 많이 넣으면 2억 넣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이걸 하루아침에 날리게 되는 거예요. 정부가 이거 누가 보상할 겁니까? 계약금 날리게 된 거를 정부가 보상할 겁니까? 어떠한 대책을 발표할 때 무슨 예측 가능성이 있게 발표를 해야지 하루아침에 대출 상한을 걸어놓으면 이게 공산주의와 다를 게 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쉽게 설명드려서 서울시 아파트 가격 평균가가 13억입니다. 그런데 6억 대출을 제한하면 나머지 7억의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지금 표가 나오고 있죠. 표가 이제 보통 이제 8억의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서초구의 경우는 26억의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 저렇게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 것인데 주거를 형성할 수가 있는 것인데 왜 이러한 대책이 나왔느냐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전문직 고소득층에 대해서 특히 어렵게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던가 의사가 된 사람들 어렵게 공부해서 변호사가 의사가 된 사람들이 이제 소득이 좀 생기고 그 소득을 가지고 대출 이자를 갚을 능력이 되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서울에 있는 주요 강남 3구던 그런 구역에다가 집을 사게 됩니다. 그거를 막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막으려다 보니까 아까 1차적으로 계약금, 가계약금 낸 사람이 먼저 피해보고 2차가 누구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들이 피해를 봅니다. 저 대출 줄여놓겠다고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 생애 최초의 부동산 대출의 정책자금도 20% 이상 이하로 깎는데요. 대출 규제한다는데 여기서 가장 건드려서는 안 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있거든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아이를 낳으면 살 집을 살 수 있게 대출을 해줍니다라는 게 신생아 특례 대출인데 지금 신생아 특례 대출도 규제를 한다는 거예요. 제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 뭐냐? 빈대 하나 잡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저 정책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10%의 고소득층밖에 없다.
그렇게 목적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10%의 고소득층의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과 상간을 다 태우는 격이에요 지금. 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제 현금을 가진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지금 대출 제한이 온다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있겠죠. 네. 예를 들면 상당한 고소득자에서 현금을 더군다나 많이 가지고 네. 있으면 오히려 이번 기회가 집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3040 맞벌이 부부나 신혼부부들의 경우에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이제 네. 강남이라든가 주요 지역에 살려고 했던 것을 대출 규모가 줄어들음으로써 사지 못함으로 해서 정작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한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을 못하죠. 네. 현금을 가진 사실 현금 부자들은 네. 오히려 집을 네. 늘릴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기회라는 것에 대한 좀 비판인데 그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확장 재정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돈을 풀고 있잖아요. 네. 돈을 풀면 자연스럽게 집값과 물가가 올라가게 올라갑니다. 돼 있는데 네, 맞습니다. 집값을 잡겠다고 하고 물가를 잡겠다고 하면서 돈은 풀어요. 그게 네. 이제 이렇게 모순적인 정책이 계속 나오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결국 김민석 같은 사람들만 부동산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현금을 뭐 6억을 갖고 있다고 의심이 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 하는 것인데 지금 정부가 소비 쿠폰 발행하면서 네. 뭐 추경을 30조로 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중에 추경 30조 중에 19조를 국가 부채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서 그중에 13조에 추경 30조 중에 13조 가량을 소비 쿠폰이든 뭐 지원금이든 돈을 풀겠다는 것인데 돈이 풀릴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그 상승에서 비례해서 올라간다는 연구 보고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는 정책을 하면서 대출을 규제하는 게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국가 부채는 늘리는데 또 한편으로는 채무 탕감으로 가계 부채를 줄이는 정책도 하지 않습니까? 뭐 무슨 소상공인들이던 뭐 빚이 1억 이하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정책을 하는데 희한한 거는 그 빚은 약간 건강하지 않은 빚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 담보가 있는 빚이냐 담보가 없는 빚이냐로 나눌 수 있어요. 담보가 없는 빚은 지금 정부가 깎아주겠대요. 국가 부채를 내면서 깎아주겠다. 근데 이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가 있는 건강한 대출이란 말이에요. 사고가 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게 사고가 발생하면 부동산 가지고 환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희한하게 이 건강한 그 채무는 막고 비건강한 채무에 대해서는 국가 부채로 탕감해주고 저는 이러한 정책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되고 가장 좀 궁금했던 게 저는 6월 27일 날 발표를 딱 보고 나서 아니 왜 6억인지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줘요. 이게 6억인지 7억인지 8억인지 이거를 그냥 하루아침에 설명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40년 대출을 했는데 30년으로 줄이고 네. 대출 규모도 6으로 제한한 게 6억 원을 대출을 해주게 되면 월 300만 원씩 평생 30년을 갚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되니까 그 규모를 6억으로 잡았다 이렇게. 예. 아니 그거를 부담할 정도의 되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보가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면 그 담보를 다시 환가를 해가지고 대출을 또 갚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내용인데 지금 그러니까 이거죠. 이러한 그 부동산을 살아가면서 그 소득을 모으고 부동산을 사고 이렇게 어떠한 일반 우리 국민들, 일반 서민들의 가정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경제 정책을 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물론 서울에 집은 없지만 저는 강원도 춘천에 제가 2019년에 결혼했을 때 33평의 아파트가 그때 한 2억 2천 정도의 아파트를 거의 다 대출로 샀어요. 다 대출로. 그 주택담보대출 가장 높게 받고요. 나머지도 신용대출로 받아 샀습니다. 왜냐? 제 직업이 변호사니까 저는 그 정도 이자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자를 많이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집에서
제가 한 30년 살 생각으로 30년 대출을 받아서 들어간 것인데 이게 우리 저는 변호사라서 특수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 일반 시민들의 삶이거든요. 30년 정도 집 살 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이자를 갖고 들어가는 이런 곳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아예 이러한 그 집을 마련하겠다는 꿈조차 꾸지 말라. 현금이 없어? 꿈조차 꾸지 마. 집에 현금 10억이 없어? 그러면 집을 그 아파트를 서울에 있는 브랜드 아파트를 들어갈 꿈도 꾸지 마. 요런 생각을 아주 이상한 오만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발표 이후에 정부가 지금 축탁된 아니 저기 지금 바렌님이 말씀한 대출 중국인은 제한이 없다는데 그것도 한번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예. 이제 이 문제부터 먼저 한번 다뤄보죠. 주택담보대출 6억 한도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를 발표를 하니까 이 유튜브에서 대표적인 좌파 유튜브에서 어떤 이제 논리로 이재명의 발표를 일종의 실드 치고 옹호를 하냐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또 여러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불로소득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 불로소득은 당연히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를 해서 때려잡아야 된다 그런 논리로 주장을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불로소득이라는 거는 일단은 주거 형태가 아니라 상가 형태인 건데 그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그 불로소득 상가 잡으려고 했다가 지금 문제됐는데 아직 명확한 해명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주거예요. 주거.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거인 거고 지금 이미 1가구 1주택으로 다 묶여놨는데 여기서 불로소득이라고 말을 한다는 사람은 상가임대차 보호법과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개념조차 잡혀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경제에 대해서. 불로소득이 상가를 하는 거는 불로소득이 이해를 해요. 또 주거 형태를 내가 아파트를 여러 채를 갖고 있는 다음에 그중에 몇 개를 월세를 받는다. 이러면 이해를 하는데 이미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있으면서 월세를 돌리는 거는 개인 혼자 가기에는 세금 부담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세상입니다. 지금은 물론 더 좋은 곳에 살고 교육 환경이 좋거나 혹은 인프라 환경이 좋은 곳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앞으로 빚을 갚을 정도로 열심히 사업을 읽었는데 그거를 지금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 카르텔을 형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강남 좌파들이 우리는 이미 들어왔어. 우리는 이미 이 집을 형성했는데 너희들이 들어오려면 몇 억이 필요해. 약간 요런 느낌으로 가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고 상가 가치도 올라가고 임대 사업을 하다 보면 빌라라든가 여러 가지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 임대 사업자들이 사실은 불로라고 볼 수 없는 게 하나 자기들이 임대 사업을 하다면 그 빌라를 관리하는데 굉장한 많은 있죠. 돈을 들이죠. 예를 들면 관리하는 데 쓰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보수도 하고 이런 걸 다 지금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로소득이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때려잡아야 할 대상이라면 주식과 코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 불로소득이라는 게 노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에 소득을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장기적으로 갈 때는 지금 오늘 장차관 인사들을 보니까 이재명 정부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그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제1정책에 앉은 그 가천대 이상경 교수의 이제까지 해왔던 기본주택이나 이런 설계를 보니까 결국 제가 걱정되는 거는 부동산 초과 이익 환수제까지 갈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저 아파트 한 채 갖고 30년 살 거라 그랬죠. 근데 살다 보면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제가 제 아파트를 팔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파트를 2억에 샀는데 제가 팔 때 갑자기 주변 환경에 의해서 저도 모르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게 한 4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게 불로소득일 수도 있죠. 불로소득이라 보고 이거를 초과 이익을 국가가 환수해 가는 겁니다. 제가 요렇게까지 가자. 이게 지금 완전 공산주의 논리인 건데 너가 얻어있는 너가 근로나 노동을 하지 않는 너의 운을 포함해서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국가가 갖고 가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주식이나 코인이나 혹은 하다못해 복권이나 그런데 주식이나 코인도 연구에서 하는 사람들이 다 지식 노동으로 연구를 하는 노동이 있다는 것이고요. 복권도 하다못해 걸어가서 복권을 사는 그 노동 행위가 있다고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금융 자산의 형태를 불로소득이라고 보는 순간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 자유주의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자, 아직 앞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분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중국인 부동산 문제인데요. 자, 우리 이제 국민들은 이 아파트를 살 때 또 집합 건물을 살 때 상당한 이제 지금 규제 조치를 제한적으로 계속 제한을 가하면서 받고 네. 있습니다. 네. 대출 금액도 지금 제한을 받게 돼 있고 다주택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아예 대출을 못하게 하겠다 하고 만일 주택을 A라는 주택을 샀다가 B라는 주택을 추가할 경우에 6개월 이내에 A라는 주택을 사실은 이제 팔고 B라는 주택에 새로운 주택에 6개월 이내에 전입승인을 하도록 그렇게 계속 가해오고 있는데 정작 중국인들이 국내에 들어가서 부동산을 살려면 대출도 그렇고 제한받는 게 없다고 하면서 네. 중국인들이 무더기로 사실은 이 아파트나 각종 부동산을 사들일 수 있다. 이게 지금 현실로 와 있습니다. 예. 일단은 중국인들은 대출을 안 받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예. 또 중국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살 수 있습니다. 중국은행에서 대출 살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행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사겠다 그러면 대출이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지금 수도권도 문제지만 전 중국 얘기를 나중에 주제를 한번 잡고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서해 경렬 비열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대해서 중국인이 20억을 제한을 해가지고 살려고 그랬는데 섬 주인이 안 판다 그랬어요. 80억을 제한했는데도 섬 주인이 안 판다 그랬습니다. 그 섬이 이제 백령도 약간 그 언저리에 있는 섬인데 지금 우리나라 서해안 기점으로 중국인들이 섬을 살려고 엄청나게 투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용산구에 있는 그 한가운데 있는 땅도 중국인이 샀다는 지금 보도가 나갔죠. 중국 정부가 샀다는 보도가 나갔죠. 네. 지금 이러한 그 강남 3구나 우리 주거 주택 단지에도 중국인이 들어오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통계조차가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좀 철저하게 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섬이야 뭐 여러 가지 보도가 있고 또 용산에 있는 중국 정부가 산 땅도 보도가 있는데 강남 3구나 뭐 마포나 성동이나 우리 일반 주거 형태의 중국인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해가지고 명확히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놓고 그 다음에 대책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장 경제주의를 주장을 하는데 시장 경제주의라는 거는 결국 그 경제가 돌아야 되는데 이게 또 좌파 논리에 의하면 중국인이 와서 돈을 투자해서 땅을 사는 게 우리 경제가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자 여러분들 시장 경제주의보다 중요한 게 토지 안보입니다. 국토 안보예요. 국토 안보. 네. 그런 식으로 하자면 중국인이 우리나라 땅 다 사가지고 경제 돌리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갈 수가 있거든요. 가장 최일선을 국토 안보라 둬야 되고 그 다음에 2순위가 시장 경제가 돌아가는 것인데 국토 안보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제한을 해놔야 되죠. 근데 그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너무나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좀 할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은 미국이라든가 유럽 각국에 있는 기업들이나 나름대로 상당한 부를 그간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별장도 짓고 또는 네. 공장도 지어서 새로운 사업을 시도해보고 이건 외국인들이 투자도 하고 또 거기서 별장을 짓고 한국을 삶의 거처로 삼고 네. 관광지로 삼는 건 사실은 우리 국부에도 좋고 발전에 좋죠. 네. 문제는 이제 중국 정부와 연관돼 있는 중국 세력들 또는 중국 친중 세력이나 중국이 들어와서 한국의 부동산을 포함해서 지금 서해섬까지 지금 네. 사들이기 시작했다고 예. 하면 우리 국토의 주요한 부분들 특히나 지난 말씀하신 대로 용산의 관저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용산의 주요 부지를 중국인이 사들였다. 네. 그러면 실제로 그게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안보에 실질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상황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게 안보가 왜 중국만 자꾸 얘기하냐 하는 말씀드리자면 네. 국제관계는 상호주의입니다. 뭐냐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에서 뭘 할 수 있어? 그럼 미국인도 대한민국 들어서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상호주의로 가야 돼요. 미국인이든 뭐 유럽 사람이든 우리나라 와서 토지를 보유할 수 있죠. 예. 왜냐? 우리도 미국 가서 토지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도 유럽 가서 프랑스든 영국이든 독일을 가서 땅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중국에서 땅을 못 삽니다. 우리는 중국에 땅을 못 사는데 중국인은 대한민국에 와서 땅을 살 수가 있어요. 네. 이건 상호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중국에 가서 사업하는 것도 사실 어렵죠. 중국은 사실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약 50년, 100년 임대를 한다 하더라도 워낙 규제가 많아서 그리고 조금만 수가 틀리면 바로 사실은 뭐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위생이라든가 이런 조건을 달아서 철수시키기도 하죠. 이제 상호주의가 적용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제한적 조건이 많은데 중국인들이 한국에 몰려온다. 사실은 제주도를 한참 걱정했었는데 네. 이제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땅과 건물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네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지금 그 관광 목적으로 그나마 왔다고 칩니다. 예. 그런데 정말 희한한 곳에 땅을 사는 게 있어요. 한국인도 안 사는 땅, 한국인도 안 사는 섬, 가령 뭐 밀물 썰물 때문에 왔다 갔다 거리는 땅, 그런 땅에 중국인이 눈독을 들이고 있으니까 이건 어떠한 목적성이 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서해 섬을 막 사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서해 섬을 사들이면 지금 중국이 이미 여러분들 그 FEG라고 중국과 한중 잠정 조치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중국이 앵커를 3개를 박아가지고 거기에 이미 시멘트를 들이붓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군사기지로 활용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중국이 이러한 문제가 다오이다오도 약간 이런 문제인 거고 잠정 조치구역 어느 나라 땅인지 정확하지 않는 곳에 일단은 거푸집을 씌우고 앵커를 박은 다음에 거기에 시멘트를 넣어가지고 나중에 이거를 섬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국제해양법상에 그 섬이 인정이 되면 섬으로부터 몇십 킬로 거리까지는 또 해양 영토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점차 침범이 오면 그러면 나중에 그러한 와중에 서해안에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중국인이 토지를 확보했다. 거기에 개인 토지잖아요. 개인 사유지잖아요. 거기에 뭘 설치할지는 모릅니다. 뭐 우리나라 잠수함 여러분들 그 지금 안규배 국방부 장관이 2022년에 동해안에서 있었던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서 미리 떠들었다가 중국인 잠수함이 왔다 갔다 거리는 게 나중에 알게 되고 왔다 갔다 거려가지고 그 작전 자체가 미국 잠수함이 참전을 안 했는데 토지를 사면 그 토지에 뭘 설치할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뭐 레이더를 설치할지 연락소를 설치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국토 안보상 좀 위험하다는 것이죠. 적어도 외국인이 사게 하려면 토지 목적을 적고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가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게 이 정도라도 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혹은 아니면 외국인한테는 중국은 우리가 그런 섬들은 사실은 그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매입을 못하도록 아니면 임대만 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다시 부동산 정책을 들어가서 마무리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결국 이 부동산 정책은 굉장히 실패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 평균 서울 아파트가 13억에서 14억인데 지금 어디로 쏠렸냐면 결국 그래서 강남 상구는 현금이 없으니까 못 들어간다. 그래서 마포, 뭐 성동 이러한 약간 그 비교적 투기 과열이 적은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6억 대출을 풀로 받고 1, 2억만 더해가지고 살 수 있는 한 8억, 9억, 10억 정도의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곳에 또 수요가 몰리면서 그 아파트 가격이 이미 2, 3일밖에 안 됐는데 대책을 발표한 지 2, 3일밖에 안 됐는데 이미 올라가고 있고요. 심지어 매물을 내놨던 사람들이 매물을 다시 회수했어요. 회수해가지고 조금 기다려보고 몇 억이 더 올라간 다음에 내놓겠다. 그럼 뭐냐? 대한민국 서울시 아파트 평균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을 엄청 올리는 대책이에요. 엄청 올리는 대책이고 이거를 시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몰랐을까? 저는 알았을 거라 봐요. 알았을 거라 보고 우리가 뭐 인사청문회 있을 때 뭐 강남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 이런 걸 볼 게 아니라 지금은 가격이 올라간 곳 예를 들어서 마포든 뭐 이러한 다른 곳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도 좀 인사청문회 때 뒤져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오늘 이제 강대우 변호사님을 통해서 좀 1차적으로 집중 점검을 했는데 내일 아침에 부동산 현장에서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는 분을 전화로 연결을 해서 한번 자세하게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서울 규제, 대출 규제 그 관련된 문제 좀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수사 초기부터 이제 비공개 수사 여부가 쟁점이 됐고 또 수사를 실제
진행할 때 검사가 아닌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에 불과한 경찰이 네. 수사를 하면서 논란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비공개 수사 논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 기존의 전직 대통령 검찰 지금 특검의 논리가 전직 대통령들 박근혜 대통령이던 이명박 대통령이던 전직 대통령들을 수사했을 때 비공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그 이후에 2019년 12월에 새로운 규정이 법무부령으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에요. 네. 이게 왜 만들어졌냐? 조국 법무부 장관 때 본인의 와이프인 본인의 아내인 정경심이 출두를 해야 되는데 조사차 기자들이 막 몰려오니까 그거를 공개 못하게 이 규정을 만들어놨고 그런 다음에 이 규정의 첫 번째 수혜자가 조국 장관이에요. 본인이 조사받으러 갈 때 이 규정을 이유로 포토라인도 설치 못하게 하고 했는데 이 규정 29조에 보면 초상권에 대한 보호가 나오는데 사건 관계인의 출석 정보 공개 금지 및 수사 과정 촬영 금지를 하기 위해서 검찰이 검찰청 내 포토라인을 설치 제한하고 수사 과정에 있는 사건 관계인의 촬영, 녹화, 중계 방송을 제한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말하는 논리는 그때는 맞았는데 그 이후에 새로운 규정이 아예 생겼기 때문에 그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게 상당히 지금 법에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공개를 하는 게 지금 규정상을 좀 맞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가 경찰이 조사하는 게 있잖아요. 예. 이거는 정말로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실무상의 형사소송법에 경찰 피신 조서, 경찰이 조사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법원에 가서 재판할 때 증거 부동의를 하면 내용 부인이라 그래서 증거 부동의를 하면 그냥 없어지는 증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냥 날아가는 증거예요. 예. 검찰 증거야 뭐 나중에 특신 상태 보고 이런 게 있지만 경찰 증거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경찰의 조사를 받았잖아요. 이건 조사를 뭐 10시간을 받건 뭐 4시간을 받건 몇 박 며칠을 받건 법원 가서 부동의하겠습니다. 한마디 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피신 조서를 굳이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이러한 사건에서는 지금 혐의를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혐의를 인정하면 경찰 피신 조서를 받는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데 굳이 특검이 꾸려진 마당에 지금도 시간도 없다고 본인들이 시간이 60일밖에 없다고 출석을 빨리 하라고 요구한 마당에 왜 경찰 피신 조서를 했는지는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정말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시간 그러면 나중에 경찰 피신을 토대로 해가지고 검찰 피신을 또 받아야 되는데 그냥 바로 검찰 피신을 받으면 되는데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 약간 그런 부분입니다. 그냥 약간 괴롭히기용 절차를 또 만든 게 아닌가. 경찰 조사 받았으니 검찰 조사도 또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예. 자, 그런데 내란 특검팀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수사하는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좀 있어요. 비상계엄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 네.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이것도 지금 그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그 본인의 권한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약간 이 특검팀이 계엄이라는 법의 사전적 의미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헌법에서 계엄이라는 게 아니 계엄이라는 게 뭐 누구 허락받고 합니까? 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그 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국무회의에 심의를 하는 거지 국무회의에 표결을 거치는 게 아닙니다. 계엄 말고 다른 뭐 정부 공포령이던 정부에서 법을 시행하거나 다른 정책을 할 때는 국무회의에 표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찬반을. 근데 이 계엄이라는 거는 그 계엄법도 그렇고 헌법에도 그렇고 국무회의에 심의를 거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 계엄할 겁니다. 의견 말하세요. 의견 듣고 그냥 계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뭐 계엄을 안 막았다는 것인지 심의를 안 거쳤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거친다는 게 좀 다소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엄밀히 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혐의에 대해서. 근데 정말 검찰 수사 기간 중에 가장 속된 말로 짜치는 행위가 재판받는 사람에게 비슷한 행위를 가지고 다른
다른 법으로 기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데리고 몇 개월간 경찰 국수본 조사했죠. 검찰 조사하다가 갑자기 공수처가 우리 거라 해서 갖고 갔다가 다시 검찰로 와가지고 지금 기소한 거 아닙니까? 이 기간 동안에 나머지 경찰, 공수처, 그 다음에 또 검찰은 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에 대해서 안 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럼 그 자체가 직무유기인 거죠. 혹은 아니면 무능인 거죠. 무능이거나 혹은 검토를 했는데 야 이거 직권남용 권리행사까지는 아니지 라고 해서 끝냈으면 그럼 거기서 끝내는 건데 이걸 특검이 다시 갖고 오는 거는 사실 크게 할 게 없는 거예요. 왜 할 게 없냐면 이미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환죄로 하려고 했는데 아까 이따 말씀드린 외환죄로 하려고 했는데 외환죄가 쉽지 않거든요. 적용하기가. 그래서 덮었던 직권남용 권리행사죄를 다시 갖고 온 거던가 아니면 새로운 법리를 짜려던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내란 특검팀이 기존의 검찰에서 이미 수사를 한 것 그리고 그 수사에 따라서 재판이 진행된 것과는 별개로 새로운 것을 좀 찾아야 되겠는데 네. 외환죄 부분은 잘 안 잡히니까 지금 직권남용 부분을 뭔가 우리들의 성과로 네. 만들어 보려고 그걸 짜내고 있다. 짜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를 그러면 그동안의 경찰, 공수처, 검찰 이분들도 다 수사 전문가들인데 이분들은 못 찾은 거냐? 그럼 이분들이 직무유기인 거고 이분들이 찾았는데 안 했다라는 거는 그 안 한 거에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3특검이 들어갔지만 내란 특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수사를 해야죠. 재판을 받고 있는 거는 이 내란이라는 그 민주당이 주장하는 혐의에 대해서 다 조사가 끝났는데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걸 다시 특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네. 그 내로 외환죄가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좀 해보죠. 드론 사령부가 만들어진 지 창설된 지는 한 2년 정도 지금 됐죠. 그러니까 2년 전에 드론 사령부가 창설이 됐고 드론 관련해서 북한의 무인기 침투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드론 사령부 대응 차원에서 드론 사령부가 창설됐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드론 사령부 창설조차도 지금 외환죄로 지금 묶어보려고 이 내란 특검팀이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검팀이 지금 보는 건 북한 평양에 국방부가 무인기를 침투시켰고 그 무인기 침투를 통해서 북한 공격을 유도해서 비상계엄 상황을 만들려고 했다. 네. 그게 이제 지금 무인기 평양 침투 외환죄로 적용하는 근거인데 이 부분은 사실관계부터 실제로 이게 외환죄 성립 여부까지 어떻게 보세요? 사실관계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예. 뜬소문 잡는 얘기가 돌고 돌아온 거여서 사실관계는 아무도 모르고 북한만 발표한 거죠. 예, 이렇게 그리고 그 외환죄라는 게 성립이 무인 정찰기가 간 거 자체가 외환죄가 성립되진 않습니다. 이게 외환죄가 성립되려면 그 타격을 하면서 북한하고 뭐 내통한 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외환죄 성립이 저는 불가능할 거라 보여지고요. 그게 외환죄가 아니고 만일 무인기를 침투를 시켰던 게 네. 사실이라고 하면 네. 예를 들자면 좀 무리하게 왜 군사정찰을 감행화됐냐 네. 이렇게 정치적으로 공격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사실 군사 안보상 우리도 위성을 띄우고 네. 또 미국이나 여러 정찰기관들은 사실상 네. 북한 위에서 다 감시를 핵이라든가 네. 감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안보 차원에서 군사정찰을 한 것인데 네. 그걸 지금 비상계엄 상황을 만들려고 했다? 그러니까요. 예. 아니 천안함 폭침이 또 언제 발병될지 모릅니다. 연평해전이 또 언제 생길지 몰라요. 연평도 폭격이 북한이 또 언제 할지 모릅니다. 정찰은 해야죠. 정찰을 레이더를 돌리던 우리 기술력으로 무인을 돌리던 정찰은 해야 되는 건데 정찰 자체를 막는다. 대한민국에 좀 희한한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북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서 지금 드론 창설부 자체를 문제 삼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강화되는 것 자체를 좀 우려하는 희한한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을 보더라도 요즘 전쟁 다 드론으로 해요. 다 드론으로 가서 정밀 폭격을 하는데 대한민국이 드론을 창설했다? 이 자체를 막아야 되겠다? 근데 이것을 그러면 야 무인 정찰기 보냈으니까 이거를 내란하고 엮자. 외환이란 엮자. 요렇게 스탠스를 짜는 희한한 세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외환죄는 성립이 절대 안 됐다는 것이고 이 무인기를 보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무인기를 보내서
폭격을 했어요. 무인 그 정찰기를 보냈는데 거기 정밀 타격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국제사회에서 선전포고를 안 했던 국제법을 위반한 거에 비난이 될 뿐이지 이게 외환죄가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연편도 폭격당하고 천안함 폭치당하고 연평해전에서 연평해전에서 수많은 우리 젊은 장병들이 순국 선열들이 산화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어떠한 제대로 된 사과나 혹은 재발 방지 약속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계속 그렇게 두들겨 맞고만 있어야 되는 것이냐. 물론 제가 전쟁을 조장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전장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근데 무인기가 만약에 가서 폭격을 했다 하더라도 외환죄는 아니라는 거죠. 선전포고를 안 한 거에 대한 잘못은 있을 겁니다. 국제법상. 이스라엘도 이란을 공격할 때 선전포고 하고 공격을 했어요. 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미국이 예전에 이라크 들어갈 때도 선전포고 하고 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때도 선전포고 하고 했는데 어쨌든 무인 정찰기가 돌아다닌 것 자체는 외환죄로는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것이고 특검이 이제 중요한 게 특검이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검이 조은석 특검께서 양심을 갖고 조사를 하다가 이거 외환죄는 아니네. 아닌 건 아니라고 발표하셔야죠. 아닌 걸 우겨 넣다가 특검을 잡기 위한 특검이 또 나올 수 있다. 정치적으로 가시면 안 되고 수사적으로 명확히 법을 적용해서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예. 자, 내란 특검팀의 윤석열 대통령 수사 부분 진행 상황과 현안이 되고 있는 부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박찬대 정청래 문제로 좀 넘어가 보죠. 지금 당대표 경선을 민주당이 하고 있죠. 그런데 검찰개혁 관련해서 둘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박찬대가 추석 전에 확실하게 검찰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정청래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어요. 네. 9월 안에 이렇게 9월 안에 추석 전에 이렇게 두 사람이 돌아가면서 발표를 했는데 검찰청 폐지에 지금 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개혁 어떤 방향으로 가고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정청래 박찬대 정청래 싸움에서 누가 이길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그래도 어쨌든 센 발언을 해야지 언론에서 써주니까 센 발언을 해야지 본인들의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으니까 점차 센 발언이 나오면서 지금 기한까지 나온 거예요. 검찰 개혁을 추석 전에 하겠다. 추석 전에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저들이 바라보는 검찰 개혁은 검찰청 해체. 검찰청을 추석 전에 해체하고 그러니까 수사청과 공소청을 분리하고 수사는 또 국수본을 따로 만들고 수사위원회를 따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것인데 이거 정말로 변호사들만 좋은 법이에요. 예. 지금 단계가 경찰, 검찰, 법원 3단계 아닙니까? 변호사들이 이 단계별로 돈을 받는 변호사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 단계별로 돈은 3단계가 지금 6단계에서 7단계 막 쪼개집니다.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게 단계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결국 국민들만 힘들어진다. 국민들만 힘들어지는데 지금 본인들은 이러한 문제를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고 검찰 2,000명을 수사를 전혀 못하게 검찰 2,000명을 공소청으로만 보내겠다. 그러니까 기소청이죠. 기소청으로만 보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정말로 헌법도 거꾸로 가고 있고 헌법에 검사의 역할이 써 있는데 영장 청구권이나 그런 거 자체가 이게 추석 전에 해가지고 추석 여론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제가 너무나 좀 걱정돼서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예. 자, 연관해서 이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문제도 제의가 됐는데 박찬대가 이런 얘기했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이번에 그만 봐야 하지 않겠냐. 마치 손을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방송인법을 개정해 역시 추석 전에 내보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방송인법이 이준석 퇴출법입니까? 그러니까요. 유인설법이에요. 네. 명백한 정치 보복성 발언을 아주 공개적으로 하는 상황인데요. 네, 정치 보복성 또 입법 발언인데 네. 지금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알아서 전직 대통령이 임명했던 사람들이 알아서 옷을 벗고 나갔습니다. 예. 알아서 나갔어요.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 근데 희한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앉힌 그 사람들이 남아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계엄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컨트롤이 안 되고 안 나가니까 민주당 측 인사들이 버텨가지고 안 나가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안 나갔던 사람들 몇 명에 대해서 인사 조치를 했더니 그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예전에 그렇게 주장을 했으니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인사 조치를 못하는 거예요. 전 정권이 앉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항상 입법 만능주의로 가지 않습니까? 법을 만들겠다. 법을 만들었는데 또 이거 소급 입법을 하겠죠. 이진숙 위원장을 현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 법은 다음 사람부터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소급 적용을 해가지고 소급 적용 자체가 국민에게 불리한 입법은 위헌입니다. 소급 적용하는 게. 소급 적용을 해가지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내쫓게 된다는 것인데, 이 박찬대 그 후보자의 발언인데, 좀 박찬대 후보자가 그나마 정청래보다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더 날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그러면 박찬대와 정청래가 경쟁하는 걸 보면 딱 저는 두 가지로 보입니다. 이재명에게 누가 더 충성하는가. 네. 또 하나는 당원을 향해서 누가 더 강성인지, 이렇게 이 두 가지 경쟁 구도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발언이나 다 이런 것도 살펴보면 집권 여당 당 대표로서 예를 들면 국가 비전이라든가 향후에 조성될 경제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책을 갖겠다든가 이런 문제는 일체 안 나오고, 막 나 이재명의 충성파야, 당원들이 이런 어떤 반응을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창피한 일이에요. 대한민국의 그 거대 여당의 당대표 후보자라는 사람들이 지금 내가 대통령의 칼이 되겠다. 대통령은 손에 피를 묻히지 마요. 손에 피는 내가 묻힐게. 이런 식의 발언만 나오고, 어떠한 민주당 당대표 선거니까 제가 뭐 약간 그 간섭할 건 아니지만 민주당 당의 발전을 위한 무슨 이러한 그 헤게몬이나 그런 아젠다가 나와야 되는데, 민주당 당의 발전을 하다못해 내년 지방선거이나 이런 거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을 대신해서 내가 칼을 휘두르겠다, 이러한 발언만 나오는데, 이게 앞으로 점점 세게 나와서는 어디까지 갈 것이냐. 결국 뭐 국민의힘 위원 정당 심판 제청까지 하겠다, 이런 거 나오지 않겠어요? 사실 그 권한은 국무회의의 권한인데, 이 당대표 선거가 민주당에 과열됨으로써 이러다가 개헌 얘기도 나올 것이고, 결국 대통령의 권한을 넘는 발언까지 나오면서 본인의 반대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입도 뻥끗 못하게 이재명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 처벌하고, 그렇게 그 입법 과열이 되는 그 경쟁 구도가 되지 않을까. 결국 민주당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대한민국에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러한 당대표 선거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점점 더 센 발언이 나올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강대휘 변호사님 모시고 관련된 현안 좀 다뤄봤습니다. 강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1661-6915, 전화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2661-6915, 전화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